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볼 수 있었던 포체티노의 실수, 그리고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전방으로 달려나가는 음바페의 빠른 스피드, 그리고 음바페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메시와 네이마르의 패스 능력인데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앞서고 있었던 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쳐야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카르바할도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했는데요. 이때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는 음바페가 카르바할을 따라서 내려가지 않고 측면에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라인에는 공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음바페는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때 자연스럽게 밀리탕이 음바페와 1대1로 맞붙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1대1로 음바페의 스피드를 막아내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상황에서 카르바할이 공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음바페는 수비로 내려오지 않고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 상황에서는 음바페가 카르바할이 없는 레알 마드리드의 오른쪽 지역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와 밀리탕이 1대1로 맞붙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음바페가 측면으로 뛰어나갈 때 음바페에게 패스를 공급해주는 선수는 메시와 네이마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네이마르가 최전방, 메시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는데 두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할 때 수비에 가담하기보다 중앙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에 성공하면 네이마르와 메시에게 볼을 건네주고 두 선수가 음바페를 향해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패스맵을 봐도 메시와 네이마르가 중앙에서 플레이하고 음바페는 가장 앞선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경기를 봐도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전개할 때 중앙에서 메시와 네이마르가 위치하고 있고 음바페는 측면을 향해 빠르게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장면처럼 메시가 중앙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달려나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 나타났는데요. 네이마르 또한 중앙에서 볼을 잡은 이후에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을 자주 보여줬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의 선제골도 이러한 패턴에서 나왔습니다. 카르바할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음바페는 측면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네이마르가 볼을 잡아서 달려나가는 음바페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결국 밀리탕은 음바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고 알라바가 음바페를 막기 위해서 뛰어왔지만 음바페가 날카로운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음바페의 스피드를 활용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패턴이 정확하게 먹혀들어간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나 수비적으로 보면 메시, 음바페,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공격진은 팀의 수비 밸런스에 좋지 않은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명의 선수는 수비에 가담하는 움직임이 적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할 때 포백과 3명의 미드필더만으로 수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경기를 봐도 파리 생제르맹은 공격수들이 수비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까지 7명의 선수만으로 수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미드필더 라인에 3명의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 측면에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한 팀들이 좌우 풀백을 공격에 가담시켰을 때 파리 생제르맹은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수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때가 많은데요. 이번 경기에서 선수들이 플레이한 위치를 봐도 공격수들이 전방에 쏠려있기 때문에 누누 멘데스나 하키미가 측면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비 숫자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는 측면 수비에 대한 부담을 중앙 미드필더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면 좌우 중앙 미드필더들이 숫자 싸움을 위해서 측면으로 움직여야 했는데요. 이때 중원에는 자연스럽게 선수가 부족해진다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볼이 수비라인 앞으로 떨어지면 이때 모드리치, 크로스, 발베르데 그리고 후반에 투입된 카마빈가 같은 선수들이 세컨드볼을 향해 달려드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수비라인 앞에 선수가 부족해서 세컨드볼을 레알 마드리드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컨드볼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면 레알 마드리드에게 공격권을 계속해서 내줄 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맹은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 장면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측면 공격수인 아센시오 그리고 풀백인 카르바할이 올라와서 측면에 2명의 선수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때 파리 생제르맹은 누누 멘데스가 혼자서 2명의 선수를 상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레데스가 측면 수비를 도와주면서 아센시오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파레데스가 아센시오를 마크하고 있어서 수비라인 앞에서 크로스가 볼을 잡아도 압박을 시도하지 못하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득점 장면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하는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볼을 모드리치가 차지하는데 이때 파리 생제르맹은 모드리치를 압박하는 선수가 한 명도 없는데요.
여기서 모드리치가 너무나 편한 상태에서 벤제마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드리치의 결정적인 패스를 받아서 벤제마가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은바페, 메시, 네이마르를 동시에 기용하면서 발생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적인 문제가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이처럼 파리 생제르맹의 화려한 공격 라인은 확실한 강점이 있는 만큼 수비적인 단점 또한 분명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체티노가 전술적으로 너무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포체티노의 실수는 후반전 65분쯤부터 은바페의 위치를 측면에서 중앙으로 옮겼다는 것인데요. 포체티노의 의도는 네이마르와 메시를 좌우 측면에 배치시키면서 패스의 방향을 두 가지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의 방향을 예측하기 힘들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은바페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문제는 자리를 옮기면서 측면으로 뛰어들어갔던 은바페의 날카로운 플레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지고 있었기 때문에 카르발 그리고 교체로 들어온 바스케스가 공격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이마르는 측면을 빠르게 공략해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은바페도 측면에 있을 때는 직선적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었지만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는 측면으로 뛰어들어가려면 대각선으로 뛰어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측면에 있을 때보다 좀 더 많은 거리를 달려나가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은바페의 측면 파괴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은바페가 볼을 터치한 위치를 봐도 측면에서 뛰었던 65분까지는 측면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 65분 이후부터는 측면에서 볼을 터치한 횟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체티노의 두 번째 실수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이후에 파레데스를 빼고 게이를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게이가 들어오면서 베라티가 중앙으로 이동했고 게이, 베라티, 다닐루로 이어지는 중원 라인이 만들어졌는데요. 게이의 투입은 수비를 강화하겠다는 판단이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파레데스가 빠지면서 중원 라인에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선수가 베라티 한 선수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득점이 필요했던 만큼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시도했는데요. 이때 파리 생제르맹은 게이와 다닐루가 레알 마드리드의 전방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후방에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기록을 봐도 이 자료는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빼앗긴 위치를 나타낸 자료인데 게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앞선에서 볼을 빼앗긴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게이가 교체 투입된 이유를 보면 위험 지역에서 볼을 빼앗긴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들의 지역에서 볼을 빼앗기면서 경기의 흐름을 레알 마드리드에게 내줬고 파리 생제르맹은 결국 역전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처럼 포체티노가 파레데스를 빼고 압박에 약한 게이를 투입한 것이 이번 경기 패배의 원인이 되었는데요. 또 다른 실수는 하키미가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 다닐루가 후방으로 내려와서 3백을 만들고 하키미의 수비 뒷공간을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형은 최근 포체티노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인데요. 이때 문제는 다닐루가 스피드가 느린 선수고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는 스피드가 빠른 비니시우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가 공격할 때는 비니시우스와 다닐루의 1대1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경기를 봐도 평소에는 다닐루가 3명의 미드필더 라인에서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로 플레이하는데 하키미가 올라가게 되면 다닐루가 내려와서 3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전방으로 달려나가면 비니시우스와 다닐루가 1대1로 스피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위치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기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다닐루를 오른쪽으로 내려서 쓰는 방법은 최근 포체티노의 전술이긴 했지만 비니시우스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면 다닐루 대신 스피드가 빠른 선수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하키미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고 스피드가 빠른 하키미가 비니시우스를 마크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다닐루와 비니시우스가 스피드 경쟁을 하게 만든 것은 포체티노의 또 다른 실수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파리 생제르맹은 1차전을 승리하고 2차전에서도 선제골을 먼저 넣은 상황이었지만 메시, 은바페, 네이마르로 이어지는 공격 라인의 수비적인 문제점도 나타났고 포체티노의 전술적인 실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이름값에 비해 너무나 아쉬운 경기력과 전술이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